지난 5월 오산 주한미군 기지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배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아, 저 때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진짜 공포스러웠어요. 자, 그런데 이 탄저균 배달 사고가 2015년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뜨린 메르스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발병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당시 186명이 감염, 그중 38명이 사망하며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우고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될 사고였죠. 자, 그런데 이때 메르스는 미군의 생화학 무기 테스트 중 유출된 겁니다. 당시 오산 공군 기지에 배달된 탄저균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군 기밀이 드러난 건데요. 자, 미군이 그동안 생화학 전쟁에 대비해 일명 주피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탄저균이 배달된 시점과 메르스 발병 사태가 맞물리는 점에 주목해서요. 탄저균 배달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메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어머,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나 지금 여보세요? 너무 설득됐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팔랑 비시면 안 돼요. 이게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음모론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 2015년 5월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사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요. 무성했던 음모론도 일단락됐는데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메르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수족마비 후유증을 일으키는 신경계 감염 질환, 척수성 소아마비. 약 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매년 약 35만 명의 어린이들이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백신 접종이 확산된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급감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 나이지리아에서 불과 1년 만에 소아마비 환자 수가 무려 2배 이상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왜요? 그러게요. 그 이유는 바로 2003년 나이지리아 전역에 퍼진 백신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맞으면 불임이 되거나 에이즈에 걸린대. 나이지리아에 이런 괴소문이 퍼진 이유. 나이지리아에서는 아프리카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고요. 인구수가 약 2억 명입니다. 때문에 인구를 통제하려는 서방 국가들이 소아마비 백신에 병원균을 넣어 나이지리아의 인구를 대거 감축시키려 한다는 얘기였죠. 아니, 무슨 인구를 조절하려고 죽인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도 안 돼요, 저. 이거는 플랑기어도 못 믿겠어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그 거지. 아이들한테. 그럼. 그런데 이 괴소문을 더 심화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미 중앙정부국이 벌인 가짜 백신 작전 때문입니다. CIA는 파키스탄에 숨어있던 9.11 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요. 파키스탄 주민들에게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다며 피를 뽑은 뒤 빈 라덴의 DNA와 대조하는 비밀 작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런데 이 작전을 2011년 영국 유력지에서 폭로하면서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불안감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이어서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노 지방의 주지사는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금지합니다. 대놓고 백신 보이콧을 선언하며 그 일대는 금세 소아마비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소아마비 백신을 둘러싼 괴 소문들은 서양국에 대한 불신에서 확산된 음모론이었는데요. 아무 근거도 없는. 누가 퍼뜨리는 거예요 이거? 이후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적극 나선 결과 다행히도 2014년 7월 이후 약 1년간 나이지리아에서 소아마비 환자가 한 명도 보고되지 않은 뜻깊은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09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플루. 감염이 되면 고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인 시티 파딜라 수파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충격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신종 플루는 선진국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이 신종플루 바이러스 유포 혐의로 지목한 곳은 미국 유명 제약회사 B사, 그리고 B사에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와 함께 신종플루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바이러스를 세계보건기구가 퍼뜨렸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자, 사실 B제약회사의 신종플루 자작극 논란은 암암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신종플루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드러난 것은 2009년 4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신종 바이러스인 신종플루 감염자를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한 건데요. 자, 그런데 2달이면 신종플루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저희랑 미리 계약하시죠. 마치 신종플루 출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백신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미리 여러 국가와 백신 납품 계약을 맺은 B제약회사. 요게 조금 의심이 되네요. 굉장히 이상했죠. WHO는 그해 6월 감염병 경보 중 최고 수준인 대유행을 선포. 그래서 일각에선 B제약회사가 백신을 팔기 위해 신종플루를 확산시켰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근데 사람의 목숨에 걸린 일인데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제발 믿고 싶지 않은 정말 저는 얘기긴 해요.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걷잡을 수 없게 퍼진 주장에 당시 B제약회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5월 초에 신종플루 바이러스 샘플을 제공받아 백신 개발에 착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자, 그런데 신종플루 대유행을 결정한 WHO의 비상위원회 위원 중에 제약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얼마 뒤 존 맥켄지 위원장과 에번스 위원이 갑자기 비상위원회를 사퇴하자 WHO와 제약사의 결탁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한편 2010년 8월 WHO가 신종플루 대유행 종료를 선언했지만 WHO와 제약사들 간의 결탁 의혹은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는데요. 찜찜하네. 21세기 최악의 의학 스캔들로 불리는 신종플루 논란. 그 진실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2014년 9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라이베리아의 한 일간지가 전한 충격적인 소식. 에볼라 바이러스는 미 국방성이 개발한 세균 무기. 어머. 전 세계에 죽음의 공포를 안긴 에볼라 바이러스가요. 실은 포화 상태에 이른 세계 인구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세균 무기라는 보도였는데요. 끔찍하다. 2014년 라이베리아를 비롯해 서아프리카를 강타한 에볼라는 초기 사망률 90%, 2년간 무려 10,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요. 이에 WHO가 에볼라를 지난 40년간 최악의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죠. 근데 미국이 왜 에볼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라이베리아의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1975년 미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협력해 당시 자이르에서 최초로 에볼라 바이러스를 개발. 그런데 개발 이유가 아프리카 빈민과 흑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였답니다. 그 배경에는 흑인을 열등 인종으로 분류해 인종 청소라는 끔찍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데요. 저거 나치 때나 진짜, 있었던 얘기 예. 아니에요? 그 뒤 점점 몸집을 키워간 에볼라 바이러스 미스터리. 이번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약회사들과 손을 잡고 에볼라 백신을 미리 만들어 특허를 따뒀다. 그래서 막대한 백신 판매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1960년대 실제로 이제 미국이 매독균 인체 실험했다라는 음모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주 사실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전례가 있구나. 이제 없던 얘기는 아니에요. 전 세계를 공포에 몰고 간 죽음의 그림자, 에볼라 바이러스. 정말 에볼라 바이러스에 검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처음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 이것도 난리였죠. 이거 난리죠. 난리였죠. 응. 주로 이집트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두통, 발열, 근육통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아이가 소두증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 많이 알려졌잖아요, 저 얘기. 2016년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대유행. 이때 브라질 당국에 접수된 신생아 소두증 사례가 무려 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20배가 넘는 수치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긴 했네.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약간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또 맞아요. 특히 맞아요. 공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 건 영국 때문입니다. 바로 영국의 생명공학 회사 오사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의 배후라는 것. 사건의 발단은 오래전부터 브라질 정부가 골머리를 앓아온 풍토병인 댕기열 때문이었습니다. 이 댕기열의 숙주가 바로 지카 바이러스의 숙주이기도 한 이집트 숲모기. 그래서 브라질 정부는 댕기열 확산을 막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한 이집트 숲 수컷 모기를 브라질 동북부 지역에 방사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모기 유충이 95%, 성체는 78%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여기까진 좋은 거잖아요.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유전자 변형 수컷 모기를 방사한 지역에서 이번엔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의 불안을 좀먹고 등장한 한 주장. 영국 생명공학 기업 오사가 지카 바이러스를 퍼뜨릴 목적으로 일부러 유전자 변형 모기를 방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말도 안 돼.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면? 소문에 따르면요. 댕기열 확산 방지 실험은 명분일 뿐 오사의 진짜 목적은 인구 감축이라는 거였죠. 아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끔찍한 계획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M사의 전 CEO 빌 게이츠라는 겁니다. 에이. 말이 됩니까? 아우. 빌 게이츠는 에볼라 바이러스 연구에 한 해 수조 원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됩니까? 지카 바이러스 음모론에 등장한 영국 생명공학 기업 오사가 빌 게이츠가 만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지원하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 빌 게이츠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전 세계 인구를 감축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강연에서 언급한 사실까지 더해져 음모론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사실과 추측이 얽혀 만들어진 지카 바이러스 음모론.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선 안 되겠죠?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 다니는 26살 청년 저스틴 스미스. 2015년 2월 20일 밤 친구들과 거하게 술을 마신 스미스는 술도 깰 겸 집까지 걸어가기로 합니다. 한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기운에 내린 결정이었죠. 그런데 스미스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는데 바로 술집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무려 3.2km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걷기 시작한 스미스. 역시나 결국 매서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길 한가운데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기온이 영하 20도였다고 해요. 위험해. 그 추위에 길에서 잠을 잤으니까요. 한편 다음 날 아무 사정도 모르는 스미스의 아버지는 외박을 한 아들이 연락도 되지 않자 곧장 아들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눈더미 위에 누워있는 스미스를 발견한 아버지는 황급히 아들에게 다가갔는데요. 그러나 이미 아들의 몸은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당시 급히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응급 의료진의 소견 역시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의료진 중 한 명이었던 제럴드 콜맨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미 심장이 뛰지 않는 스미스를 치료해보자! 라는 진단을 내린 거죠. 의료진들은 먼저 인공 혈관을 만들어 스미스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냈고요. 그리고 그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온도를 높이는 작업을 거쳐서 다시 스미스의 체내로 주입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뭐 그런데 SF 그 영화 결과 같은 보름 만에 혼수 상태에 있던 스미스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진짜 죽었다 깨어난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동사로 냉동인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뇌 손상은 거의 없었고요. 스미스를 진료했던 의사들조차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비록 심각한 동상으로 새끼 손가락과 발가락 일부를 절단했지만요. 현재 스미스는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데 냉동인간은 과연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닌 걸까요? 2002년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을 찾은 52세의 여성 카렌 키건. 의사는 그녀에게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요. 이에 키건의 남편 맥스와 새 아들이 신장 기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키건. 검사를 하다가 발견한 건데 혹시 아드님이 친자가 아닌가요? 키건 씨의 DNA와 불일치해서요. 말도 안 돼요. 두 아들 모두 내가 직접 배 아파서 낳은 내 친아들이라고요. 세 아들 중 두 아들이 그녀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에
그녀는 황당함에 감추지 못했는데요. 의심부터 사겠지. 근데 이건 좀 이상한 게 아빠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엄마가 다른 거는 아니 아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병원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이렇게 바뀌는 그냥 뭐 드라마 자이언트 이런 것처럼. 그래.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 두 아들의 DNA가 키건의 남편 맥스와는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냥 DNA 검사가 뭐가 잘못된 건데. 이거는 그냥 검사할 때 오류였을 것 같은데. 오류겠지 그러면. 그래서 의료진이 다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일치하지 않았던 키건과 두 아들의 DNA가 이번엔 일치. 뭐야? 키건의 친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괜히 한 가정을 그냥 그래. 그때부터 만들 오만 가지 뻔했죠. 생각을 다 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 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런데요. 최초 검사와 이후 진행된 검사 결과 모두 오지는 없었습니다. 수차례 검사 결과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 사실 키건은 키메라 증후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으로 이루어진 괴물 키마이라처럼요. 그야말로 인간 키메라였던 겁니다. 키메라? 그런 게 있어요? 괴물이잖아. 그러니까 DNA 배열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유전 조직이 몸 안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키메라가 한 몸에 다른 동물이 섞여 있는 생물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말이 돼? 키메라 증후군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유전 형질, 즉 두 종류의 DNA를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100여 명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키메라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의료진들이 키건의 머리카락, 피부, 갑상선 등 신체 곳곳의 조직들을 검사한 결과 키건의 신체 내에서 전혀 다른 DNA들을 발견. 이 또 다른 DNA가 친자가 아닌 줄 알았던 두 아들의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이에 의학계에서는 키건의 어머니가 이란성 여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초기에 합쳐져서 하나의 태아로 자라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건이 엄마 뱃속에 있을 당시 쌍둥이의 세포가 근육이 흡수되는 바람에 두 가지의 DNA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진짜 키메라인 거네 그러면? 인간 키메라. 인간 키메라, 인간과 인간 키메라인 거네.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인간 키메라. 언제쯤 그 출생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까요? 노년의 질 높은 삶에 대한 고민도 늘었는데요. 품격 있는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복해야 할 병 중에 하나, 바로 치매. 맞아. 그런데 이 치매도 이제 바야흐로 최첨단 IT 기술로 관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건 저 VR 기술 아닙니까? 야 게임처럼 이렇게. 아, 저거를 트레이닝 훈련법이 있는 거구나. 자, 방금 보신 영상은 국내 한 스타트업 업체 L사가 개발한 VR과 메타버스 기반의 인지 건강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젊은 층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메타버스가 이제 치매를 관리하는 헬스케어와 크로스 새로운 치매 관리법으로 떠오른 건데요. 메타버스는 뭐 젊은 층이 쇼핑도 하고 회의도 하고 네. 뭐 비대면으로 뭐 많이들 이제 보편화됐잖아요. 세계가 다 열렸잖아요. 알고. 그냥 그쵸. 또 하나에. 근데 이게 이제 어르신들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치매 관리를 위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용자들은 뇌파 센서가 부착된 VR 기계를 착용하고 메타버스에 접속. 순서대로 공을 연결하고 빛났던 상자의 순서를 기억해서 저격하는 등 쉽고 재밌게 게임을 하면서 전두엽을 자극해서 뇌를 활발히 사용하고 또 치매 예방을 하면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고요. 치매는 경도 인지장애 단계부터 관리했을 때 20년 후에 치매 진행률을 80%나 낮출 수 있을 정도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이용자가 게임을 하는 동안 뇌파 센서와 시선 추적 카메라가 이용자의 뇌파와 안구 운동을 포착해서 분석해서요. 기억력, 주의력을 포함한 인지 능력을 평가해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아, 그런데 만약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혹시 치매가 의심된다? 그러면 병원 진료를 권유. 치매 조기 발견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치매는 정말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판단해가지고 진단 내려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뇌파를 측정한다고 하니까 엄청 정확하겠네요. 이거는 엄청나게 획기적인데. 그리고 이제 저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 기계를 가진 회사에서는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 정확도 올라가고. 더 정밀하게 진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메타버스를 이용한 치매 관리 프로그램은 한 통신사, 나아가 전국 치매 안심센터와 복지센터에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잘 활용해서 건강한 삶 지키시길 바랍니다. 알츠하이머는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1년 12월 국내 연구진에 의해 약물 없이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아, 예방이 아니라 치료를 한다고. 치료! 핵심은 바로 초음파입니다. 오. 다들 뭐 허리 아플 때, 발목 삐었을 때 초음파 물리치료 받아보셨죠? 네.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초음파로 뇌를 자극해서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겁니다. 아예 말도 안 돼. 그 치료가 된다고요? 초음파로 치매 알츠하이머가 치료된다니까. 이거 약간 파격적이다. 안 믿겨져요. 됩니다. 알츠하이머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 조직에 쌓이며 생기는 질환입니다. 초음파로 이 독성 물질 양을 약물 없이 감소시키는 겁니다. 연구진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실험용 쥐의 뇌에 하루에 2시간씩 2주간 꾸준히 40Hz 주파수의 초음파로 자극했더니 생쥐의 뇌 안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가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치매에 걸리면 뇌의 기능이 퇴화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음파 치료법은 오히려 뇌파가 증가해서 뇌의 기능이 향상되는 데다가 부작용까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부작용도 없어요. 없어요. 그치, 뭐 건드리는 게 없는데. 와. 그러니까 원인 물질을 제거 딱 타겟팅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동안 세계 곳곳의 많은 연구진이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을 차단하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초음파 치료법은 약물 치료의 한계를 넘어서 비교적 안전한 치료법이에요. 임상적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구팀은 초음파 치료법을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임상시험을 거쳐 효능이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 연장을 꿈꾸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지난 2016년 러시아 사업가 드미트리 이츠코프는 30년 내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기반으로 2011년 신경과학자, 로봇 전문가, 인공조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비영리 조직을 설립해 공상 영화에서나 볼 법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그 프로젝트의 핵심은 2045년까지 인간의 인격과 정신, 두뇌 속의 데이터를 홀로그램 형식의 비생물적 기반에 옮겨 사람의 모습을 재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신체는 노화에 사라지더라도 정신을 가상 신체에 업로드, 영생하는 겁니다. 그거죠. 유발 하랄이라는 유명한 이제 그 미래학자가 호모 데우스라는 그런 책에서 언급한 건데 뇌를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 형식으로 만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뭐 설명은 이게 뭐 가능한 겁니까? 이 프로젝트는 뇌도 컴퓨터와 같은 방식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사람의 행동은 뇌가 신체 여러 곳으로부터 받은 감각 데이터를 계산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컴퓨터로 업로드한 뇌의 메모리가 로봇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신적인 건 사실 주관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 데이터처럼 값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닌데 이거를 가상 신체에다 이전을 한다고요? 이 주관적인 걸? 그 자체를 저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닐지도 의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 취향이나 습관, 이런 인격을 옮겨서 가상신체에 몸만 빌린 완벽한 인간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 위해 프로젝트 팀은 체계적인 로드맵에 따라 연구 중입니다. 먼저 인간의 신체를 복제해 원격 조종이 가능하도록 한 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뇌와 성격을 가상 신체에 이식할 수 있는 기술과 인공 두뇌를 개발하고요. 최종적으로 2045년까지 홀로그램 형태의 아바타의 정신까지 옮겨서 개발을 완료하는 겁니다.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론 두렵기도 한 불멸 프로젝트. 이츠코프가 목표한 2045년까지 불과 23년밖에 남지 않았죠. 과연 우리에게 불멸의 날은 올 수 있을까요?
요즘 들어 부쩍 눈이 침침하고 흐릿한 게 예전만큼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지금도 감으로 그냥 앞에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예 대기실에서 한 기자님이 언제부터 전화기를 이렇게 보더라고. 몽골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멀리서 책을 보시길래. 어느 날 내가 뭘 보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아, 떼서 진짜? 떼서 보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건 뭐 우리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죠? 그럼요. 저는 노안이 온 사람들을 전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자, 사실 갈수록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지면 노안이 찾아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게다가 요즘 스마트폰 또 전자기기 사용이 잦아지면서 노안이 더 빨리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노안으로 고민인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한 기자님 이거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요? 이거 뭐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난 2021년 미국에서 출시해서 화제를 일으킨 거. 자, 이 약 한 방울만 넣어봐.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근거리 시력 확생상. 컴온. 바로 노안이 개선되는 안약입니다. 에이, 아 근데 이제 톤 자체가 신뢰감이 왜 이렇게 떨어지게 얘기를 해. 제가 그냥 약을 파는 게 아닙니다. 이 안약은 정식으로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에요. 신기하다. 미국 FDA가 함부로 승인해 줍니까? 그렇죠. 네? 자, 불법 다단계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안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눈동자에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단 15분 안에 개안, 동공의 크기를 일시적으로 팍 줄여줘가지고 무려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가까운 게 잘 보이도록 선명한 시야를 제공해줍니다. 당장 사야겠네. 그리고 보통 노안이 찾아오는 나이가 이제 40세에서 55세 사이죠. 이 나이에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두꺼운 돋보기 안경 없이 이 안약 한 방울만으로 시야가 선명해지는 그야말로 신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이게 지속 시간이 꽤 기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넣으면 되네요. 일상생활 하는 동안 네. 유지가 되는 거예요. 10시간이면 너무 충분하지. 좋네. 9 to 6 가능한 그렇죠. 거잖아. 집에 가면 돋보기 쓰면 되는 겁니다, 사실. 집에 가서 한 방울 더 넣으면 되지 뭐. 또 넣으면 되지, 그럼. 아니 한국에 그럼 출시 예정 언제예요? 그래,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국내 출시 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아유 진짜 때리고 싶네 정말. 진짜 미정이에요? 네. 이런 얘기 뭐하러 해 그러면. 아, 씨. FDA 허가를 받은 만큼 곧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여론을 자꾸 짚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 진짜 너무 사고 싶은데. 네. 자, 이 기사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 많이 간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노화의 상징 노안, 렌즈도, 안경도, 수술도 아닌 단 안약 한 방울만으로 세상이 밝아지는 시대 기대하겠습니다. 자, 나이 들수록 중요한 치아 건강. 이 치아가 건강해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릴 때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면 이거 하나로 말 그대로 평생 써야 되는데 문제는 충치. 뭐 사실 요즘 임플란트 기술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값비싼 시술 비용이 드릴 소리의 공포감까지 이 치과 치료는 누구에게나 너무나 험난하고 고통스럽죠. 진짜 고통스러워요. 진짜. 지난주에 치과 갔다 왔거든요. 네. 썩은이가 생겨가지고 치료하고 왔는데 그 뻔히 안 아플 거 알면서도 너무 아픈 거예요. 소리만 들으면. 그 의자 자체가 너무 싫지 않아? 아우 근데 사실 인간의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다. 그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우리 또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진짜. 자, 그런데 이 머지않아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진짜? 2017년 영국 치의학연구소의 연구진의 충격적인 발표. 치아도 자가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법으로 치아를 다시 자라나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씹는 게 아니라 자라난다고요? 성장기가 끝났는데? 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치아 재생의 비법은 티데글루십이란 약물인데요. 치아의 썩은 부분을 도려낸 뒤 이 티데글루십을 투입을 하게 되면 치아의 줄기세포를 자극해 새로운 상아질이 생성. 우와. 즉,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를 할 필요가 없이 약물을 통해 본인의 치아, 내 치아가 스스로 자라나 자가 치료되는 겁니다. 이거 대박이다. 되기만 하면 정말 최고인데? 실제로 연구진이 동물 실험을 한 결과 비어있는 치아 부위에 이 티데글루십 약물을 투여한 뒤 단 6주 만에 단단한 상아질 조직이 새롭게 자라나는데요. 좌측은 신경이 드러날 정도로 이 손상이 됐지만 우측을 보면 이 뽀얗게 손상 부위에 치아가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건 내 치아가 다시 자란다는 점입니다. 이게 매력적이야. 되게 매력적인데? 자, 자가 치아 재생이란 기적 같은 가능성을 제시한 티데글루십 약물 치료법. 현재 후속 연구 중으로 이 상용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머지않아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과정 없이 치과 치료를 받는 시대가 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돌아서면 깜빡깜빡. 망각의 늪에 빠지는 순간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쳐 버스에서 잘못 내렸을 때 여긴 어디? 난 누구?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가끔 우리의 뇌가 버벅거릴 때 뇌도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뇌를 업데이트한다. 아니 뭐 우리 뇌가 컴퓨터도 아니고 운영 체제를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자,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습된 기억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하는 능력, 즉 인지적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얘기했듯이 버스에서 잘못 내렸거나 매일 지하철을 타고 같은 경로로 출근하는데 갑작스럽게 공사 등으로 원래 가던 경로로 못 갔을 때 그동안 학습한 것을 응용해서 택시나 다른 버스를 이용하거나 혹은 환승을 해서 새로운 경로를 찾는 것도 인지적 유연성에 의한 겁니다. 이 인지적 유연성이 떨어져서 학습했던 기억을 응용하지 못하고 판단을 적절히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뇌가 고장났다고 느끼는 건데요. 그동안은 이 인지적 유연성을 형성하는 물질이 어디서 분비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최근 국내 한 연구팀이 우리 뇌에서 인지적 유연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밝혀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해마에 있는 별세포가 유연한 기억을 형성하는 물질을 생성할 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정보 회로를 통합, 조절해 인지적 유연성을 형성시킨다는 것을 발견한 건데요. 인지적 유연성이 감소하는 조현병, 자폐증, 초기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치료의 초석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뇌 업데이트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의 획기적인 어떤 네. 개발인데 사실 그 육체 건강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정신 건강이 정말 요즘처럼 중요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 될수록 치료가 어려웠던 뇌질환 치료는 사실 되게 요원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초석이 만들어졌다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가까운 미래에는 육체도 튼튼, 정신도 튼튼 두 가지 건강 밸런스를 골고루 갖출 수 있길 기대합니다. 피하고 싶어도 사실 피할 수 없는 게 노화입니다. 그죠? 그죠? 노화를 막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 수많은 권력자들이 얼마나 그걸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진시황도 그렇고요. 하지만 늦출 수는 있죠. 그래요? 어허. 오늘 특집은 초심 특집 1탄입니다. 몸도 마음도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춘 비법을 취재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 젊어질 수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만인의 꿈인 회춘 비법, 바로 고압 산소 치료법입니다. 주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잠수병 환자들, 운동선수들이 받는 치료법인데요. 고압 산소 장치 안에 들어가서 호흡기를 착용한 뒤 2기압에 100% 산소를 흡입하는 치료법입니다. 2020년 이스라엘 공동연구진은 만 64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35명을 대상으로 매일 90일간 고압 산소 치료를 진행한 결과 단순히 노화를 방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회춘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 비용 어떻게 되나요? 비용. 비용이요? 네, 비용. 비용은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믿기질 않는데 네. 이게 어떤 원리인 거예요? 자, 원리를 설명해드릴게요. 회춘의 핵심 키는 바로 많이 들어보셨죠? 텔로미어. 이 텔로미어는 DNA 끝에 있는 입자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텔로미어의 길이 역시 짧아집니다. 일명 세포 타이머라 불리는데요. 그래서 그간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는데 수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고압 산소 치료를 받은 노인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약 20%에서 최대 38%나 증가. 연구진에 따르면 이 정도로 텔로미어가 늘어난 건 생체 세포가 마치 25년 전으로 되돌아간 수준이라고 합니다. 25년이면 저는 다시 20대 중반이 되는 건데 너무 좋은데요. 또 뻥친다. 30대잖아요. 몇 살인 줄 아는 거야, 내가. 65세 아니었구나. 뿐만 아니라 노화세포 역시 최대 37%나 감소. 그리고 참가자의 주의력과 정보 처리 속도, 행동 기능 능력이 향상되는 등, 즉 고압 산소 치료, 그러니까 산소를 들이마셔 숨 쉬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게 아니라
생체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회춘한 효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는 생명 연장 기술을 향해 한 발짝 더 가까이 내디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저 원리라면 우리가 평소에 그냥 마시는 공기도 좀 신경 쓸 필요 있겠네요. 그렇죠. 뭐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는 게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자,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신개념 고압 산소 치료법 부디 꼭 상용화돼서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여러분과 501회, 1001회, 2001회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 그럼요. 제발. 어허. 아유, 이뻐라. 아유 귀엽다. 뭐 생김새도 딱 쌍둥이네요. 쌍둥이인가요? 네, 너무 닮았네. 그래 보이네요. 똑 닮은 두 아이는 2021년 10월 25일 같은 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하지만 이 두 아이는요. 쌍둥이가 아닙니다. 엄연한 형과 동생 사이입니다. 같은 날 태어나도 형 동생이 있죠. 뭐 몇 분 차이로? 한 30초 뭐 이렇게. 네. 근데 그게 쌍둥이잖아. 그럼. 어허. 그 쌍둥이지. 근데 쌍둥이 아니라면서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쌍둥이가 아니에요. 자, 귀여운 아기들이 가진 출생의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2021년 3월 미국 텍사스주 카라 윈홀드와 블레이크 부부가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두 사람에게 찾아왔고요. 부부는 매주 병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하며 아기의 심장 박동을 확인했습니다. 자식을 참 낳아본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요, 진짜. 아우, 저 심장박동 소리 처음 들었을 때. 야, 그것도 요즘에 기술이 발달돼서 심장 소리만 키워서 그렇죠. 들려줘. 그럼 어떻게 들려? 우렁차 막. 오, 비슷해요. 맞아요. 되게 비슷해요, 지금 그 소리랑. 진짜 똑같아. 아, 진짜요? 새롭게 개인기 하나 얻어가네. 아기 심장 소리. 아, 애기 심장 소리 개인기. 그런데 말입니다. 부부가 알게 된 충격 사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임신 중인데요. 또 임신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카라는 일명 중복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Went in at 7 weeks again just to check, and I had my husband would come with me, and there was another baby. He was not there in the first sonogram at 5 weeks. It was definitely a shock.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오진. 그러니까 초음파를 했을 때 네. 미처 여기 한 명이 더 있는 거를 이 여의사가 못 봤. 아닙니다. 에이, 설마. 사실 중복 임신은 의학계에서도 매우 희귀한 사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임신 중 분비되는 호르몬이 추가 배란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서 난자가 배출되기 어려운데 중복 임신한 여성은 임신 중에 난자를 배출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게 흔치 않은 케이스라는 네. 거죠. 두 번째, 임신한 여성의 자궁경부에서는 두꺼운 점액이 생성, 정자가 통과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하지만 중복 임신인의 경우 정자가 이를 통과합니다. 야, 그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세 번째, 뒤늦게 수정된 수정란이 이미 임신에 공간이 부족한 자궁에 착상되는 것도 아주 어렵지만은 이 역시 통과합니다. 그렇게 아주 희박한 세 가지 확률을 모두 뚫어야 중복 임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2021년 10월 25일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이미 뱃속에서부터 형과 동생으로 결정된 콜슨과 케이든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말씀한 것처럼 임신 중에 또 배란이 된 거고 자궁 구조가 바뀌고 입구가 더 좁아졌는데도 그걸 뚫고서 들어가는 거죠. 사실 수정이 됐다고 해도 착상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것까지 가능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귀한 아이들이네요, 진짜. 사실 이 두 아이를 갖기 전에 부부는 3번의 유산을 겪으며 난임으로 힘들어했었는데요. 어쩌면 아기를 갖기를 염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닿아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닐까요? 이번 특종은 지난 5월 아르헨티나 후후이에서 전해진 미스터리 사건입니다. 28세 남성 루아는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당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뇌 CT 검사 결과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루안 씨 머리에 총알이 박혀 있습니다. 아니, 오토바이 사고와 동시에 총을 맞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머리에 총알이 있는 건 그거 살 수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루아는 에? 저는 총상을 입은 적이 없는데요.
루안은 총을 맞은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안의 가족들 역시 루안이 총상을 입은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간혹 이제 뭐 수술 도구가 들어와서 뭐 봉합되고 이건 있지만 그렇죠. 머리에 총알이 박힌 거 본인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루안이 이제 머리에 총알이 박히는 충격 때문에 총격을 받은 사실을 기억 못하는 거 아, 아닙니까? 기억 상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미스터리. 루안이 총격을 입었다면 머리에 총알이 박힐 때의 흔적, 즉 상처가 아문 흉터가 남는 게 상식이지만요. 루안의 머리는 흉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머릿속에 총알이 있으면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루안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두통도 느끼지 못했고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저 총알을 빼면 아픈 거 아니에요? 사실 그 걱정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래도 제거해야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합병증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루안은 어디서 박혔는지 모를 미스터리한 총알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 염려돼 총알 제거 수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총알이 박힌 기억도, 총알이 박힌 흔적도 없는 남자. 그는 대체 어떻게 멀쩡히 살아왔던 걸까요? 진실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남성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제겐 축복이자 기적이었어요. 뭐 백신 덕분에 코로나에 안 걸려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뭐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단순히 그런 정도로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고맙다 이런 정도지 뭐 축복이자 기적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죠. 그렇지, 그냥 다행 정도지. 가벼운 근육통부터 시작해서 심장 통증에 심낭염까지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는 코로나19 백신. 하지만 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삶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는 이는요. 인도의 50대 남성 둘라찬드 문다. 문다는 약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부상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 평소 전혀 거동할 수 없어 계속 누워서 생활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백신 한 방으로 단 하루 만에 침대에서 기적처럼 일어나 걸었습니다. 4 तारीख को इसी मंथ के 4 तारीख को उन्होंने वैक्सीनेशन लिया कोविशील्ड वैक्सीन 신기하다. 이게 된다고? इसके बाद 5 तारीख से उनमें उनके 지금 परिवार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인터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리가 날 때쯤 백신 맞은 거 करने 아닌가? लगे पैर जो उठ के बैठ जाने लगे और खड़ा भी होने लगे 자, 이 문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맞았을 뿐인데 그래. 갑자기 기적처럼 두 다리가 회복됐다고 주장.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일은요. 백신 접종 후에 다리도 움직이고 다시 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백신을 맞고 5년 전 사고로 잃었던 목소리까지 회복됐다는데요. 특히 최근 1년 동안 문다의 몸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았던 터라 그의 가족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가끔 약 중에 원래 원하지 않았던 효과가 나오면서 그 약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는 비아급비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처럼 호르몬이 이렇게 비슷한 데 와가지고 그렇지. 효과가 나는 건데 이 백신은 사실 우리가 호흡계 계통의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인데 이건 신경이란 말이에요. 난 너무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2021년에도 문다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한 의사는 정말 백신의 효과일 수도 있고 심리적 현상일 수도 있다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 덕분에 그에게 기적이 찾아온 건 아닐까요? 뭐야? 뻥 뚫려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뇌가 없잖아. 아니 저기가 지금 비어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잘못 찍힌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1980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셰필드. 대학생 피터는 통증과 함께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뇌 CT를 촬영한 결과 피터의 담당이었던 로버 박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니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피터의 두개골에는 뇌가 아닌 뇌 척수액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자, 일반인의 뇌는 약 1.5kg 정도지만 피터의 뇌에는 약 300g 남짓의 뇌 척수액과 이를 감싸는 얇은 망만이 존재. 사실상 뇌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와. 자, 우측이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꽉 차 있어야지. 왼쪽이 이제 피터의 사진인데 누가 보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 놀라운 사실에 로버 박사는 피터와 비슷한 물뇌증 환자 600명의 뇌를 정밀 관찰을 했는데 그 결과 약 10%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뇌에 95%가 없었다고 합니다. 로버 박사가 조사했던 뇌가 없는 환자들 중에 절반은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지능지수 100이 넘는 정상범주에 해당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피터는 IQ만 126, 심지어 수학과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얼마 안 남아있는 뇌의 밀도가 되게 높은가 보다. 자, 일부 뇌과학자들은 존 로버가 CT 사진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부정하기도 했지만 캐나다의 신경과학자 존 앤드류 아머는 장기의 신경세포가 뇌를 대신해 기억을 저장하는 겁니다. 라며 세포 기억사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뇌 미스터리. 인간의 잘못된 해석일까요? 아니면 풀리지 않는 인체 신비일까요? 2006년 칠레 테무코. 임신 중이었던 미첼은 출산 전 검사를 위해 방사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뱃속에 태아가 한 명 더 있어요. 출산 앞두고 또 다른 태아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미첼. 아, 이거 뭐 중복 임신 아니에요 또? 전혀 다른 기사입니다. 어허? 정말 놀라운 사실은 또 다른 태아가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태아 안에 또 다른 태아가 있어요. 바로 태아의 위장 속, 한마디로 태아 속에 태아가 있었던 것이죠. 태아 속에 태아가 말이 됩니까? 이게 위장 속에. 위장 속에요? 그렇죠. 아, 뱃속에 들어있었다고? 태아의 위장 속에 태아가 있다고요. 태아 속의 태아는 의학계에서도 희귀 케이스로 알려졌습니다. 어허? 임신 중에 쌍둥이가 다른 쌍둥이 안에 갇힌 상태에서 자라는 것인데요. 태아 50만 명 중에 1명꼴로 발생. 칠레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태아가 다른 태아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태아 속의 태아는 난자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유전적 오류가 발생. 세포가 적절히 분열되지 않아서 쌍둥이 배아가 다른 배아에 흡수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태아는 약 10cm 크기로 팔과 다리, 또 부분적으로 발달한 척수는 있었지만 머리가 없어서 생존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건 좀 안타깝네요. 그럼 그 태아를 품고 있던 다른 태아는 괜찮은 거예요? 다행히 무사히 수술을 통해 위장 속 태아는 분리했고요. 살아있는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와. 천만다행이네. 1995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리앤 프랑크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21년의 세월이 흐른 2016년 프랑크는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을 통해 잃었던 시력을 되찾게 됐습니다. 아, 수술을 하셨구나. 21년 만에? 그렇습니다. 아,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근데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녀가 받은 수술은 다름 아닌 척추 수술. 어느 날 집에서 넘어지며 목과 척추를 다친 프랑크는 통증 완화를 위해 척추 수술을 받았던 건데요.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눈하고 척추하고 관계가 아예 없잖아요. 너무 멀지 않나요? 자, 당시에 프랑크의 척추 수술을 집도했던 신경외과 의사 존 아프샤르 역시 그녀의 사례는 과학적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밝히며 그 20년 전 사고로 동맥이 꼬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수술을 집도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그 동맥을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혈류가 회복돼서 시력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내놨는데요.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도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프랑코는 시력을 잃기 전부터 선천적으로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이었는데요. 그런데 척추 수술 이후 시력을 되찾은 것은 물론 색깔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생맹도 극복을 했네. 야, 이건 더 놀라워요. 척추 수술로. 생명이 불치병 아닌가? 생명은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몸이. 돼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기 쉽지 아예 않죠. 구분을 못 하거든요.
저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추측만 하고. 근데 동맥 뭐 이렇게 풀다가 어디 혈자를 눌렀겠지. 그럼 팍! 갑자기 여기가 팍! 기와 혈을 팍! 지극히 저 전현무 씨의 개인 의견이라는. 완전 개인적인 의견.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척추 수술 이후 시력도 되찾고 생명도 치료된 프랑코. 21년 만에 딸의 얼굴을 마주하며 감동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마주한 여성.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과 가슴에 담으시면서 소중한 나날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2019년 영국 인버네스. 71세 여성 조 카메론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머, 너 팔이 이상하게 매달려 있잖아. 에? 아니, 또 부러졌네?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팔이 부러졌던 그녀. 그런데 엄마가 부러진 팔이 이상하게 매달린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녀는요, 골절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파 죽잖아요. 아니 조금만 생채기나도 얼마나 아파. 금방 가도 아파. 근데 부러진 걸 몰랐다. 이러고 다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 그녀는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능해?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메론은 오븐에 살이 데였을 때도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를 맡고서야 아이고 타고 있구나. 자신이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 그리고 그녀에겐 출산의 고통조차 딴 세상 이야기. 엄마.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저 간지럽기만 했다고 합니다. 65세가 되어 관절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도 진통제 없이 멀쩡했을 정도로 신체적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을성이 있으신 게 아니라 고통을 아예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게. 고통이 오진 않습니다. 근데 원래 고통이 오는 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네. 반응이잖아.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러진 거 그냥 방치해봐. 완전 덧나지. 그러니까. 그렇지. 카메론이 신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돌연변이 유전자 때문. 수백만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는 카메론의 증상에 유전학자들은 그녀의 유전자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녀에게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는데요. 그녀는 통증과 기분, 기억력과 관련된 효소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보유. 또한 진통 효과를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도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독특한 유전병을 갖고 지금 살아남으신 분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좀 긍정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진짜 선천적으로 그냥 가만히 계셔도 고통받는 분한테 이게 조금 활용이 돼서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런던대학교 제임스 콕스 유전학 박사는요. 매년 3억 3천만 명이 수술 후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메론의 유전자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진통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통을 모르는 카메론 유전자가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2008년 4월 미국. 한 발의 총성과 함께 한 남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사망자는 69세 남성 소니 그레이엄. 그런데 그의 죽음에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 어떻게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가 있지? 하나의 심장이 두 번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인데요. 아, 뭔 소리야. 이식받은 거구나. 사실 사망한 소니는 약 13년 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수혜자.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소니에게 심장을 준 기증자 테리 코틀 역시 소니와 같은 방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나. 같은 심장을 주고받은 기증자와 수혜자의 비극의 평행 이론을 좀 더 살펴보면요. 기이하게도 같은 심장을 가진 두 사람 모두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에이? 소니는 심장 이식 수술 후 처음 본 순간 마치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것 같았어요. 미망인이 된 기증자의 아내 샤를에게 반해 결혼까지 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뿐만 아니라 소니는 수술 전엔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핫도그를 맥주와 함께 즐기게 됐는데 이는 기증자인 테리의 식성.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 역시 셀룰러 메모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심장의 재발견이네요. 뭔가 기이한 사건이 좀 연관이 있어, 심장들이랑. 아니 뭐 식성 달라져, 사랑하는 사람이 달라져. 근데 심장을 우리 마음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뭔가 했었죠. 있는 것 같아. 기묘하게도 같은 심장을 공유한 기증자와 소유자 모두 비슷한 식성을 갖게 되고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지만 사망 직전 경제난으로 갈등을 빚다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결말까지 비슷한 운명을 맞이한 미스터리함을 더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해 쿠바가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You fire! 지난 2017년 9월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쿠바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양국 관계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2016년 8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있는 한 미국 외교관이 의문의 소리로 인한 고통을 호소. 결국 청력 이상과 언어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소리로 고통받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사관과 호텔에 묵은 미국의 외교관들과 가족들까지 무려 20여 명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요. 소식을 들은 미국 정부, 곧바로 그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는데요. 그 결과 외상성 뇌 손상 및 영구 청력 상실 등의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뭐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저래요? 소리로 그게 가능해요? 자, 이 소리를 들은 미 외교관들은 불쾌한 고음이 울리는 소리라고 표현했는데요. 자신들이 직접 녹음한 이 소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장시간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다. 미국은 쿠바 또는 제3국의 음파 공격을 의심했습니다. 결국 2017년 2월 미국 정부는 쿠바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고요. 곧바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쿠바 아바나에 건너가 음파 공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는 이상무. 자, 그들은 음파 공격에 대한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음향 전문가들도 이런 공격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이며 이런 신종 음파 무기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쿠바 정부 측에서도 There is no evidence whatsoever of the 라고 입장을 표명했고요. 또 지난 2014년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쿠바 정부가 굳이 미국 외교관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고 있죠. 하지만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두고 현재 미 국무부는 워싱턴 주재 쿠바 외교관 2명을 추앙했고요. 또 쿠바 대사관의 인력 60%를 철수시키는 초강수까지 두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미스터리 사운드. 대체 그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러시아 사란스크의 10살짜리 소녀 나타샤 뎀키나. 뎀키나는 1997년 맹장 수술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뎀키나에게 생긴 놀라운 능력. 저 엄마 몸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맹장 수술만 하고 왔을 뿐인데 갑자기 사람들의 몸속에 장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진짜? 하지만 말도 안 돼. 지금 그 반응처럼 처음엔 엄마도 딸아이의 장난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혼 남성의 장에서 뭔가를 발견한 뎀키나. 아저씨 장에 뭔가 주먹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종양 아니야, 종양?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남성의 장에서 종양이 발견되고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에겐 암이 아니라 작은 물집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병원에서 암으로 오진했던 거였습니다. 진짜? 이후 지인들에게 소문이 쫙 퍼져서 뎀키나에게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속출. 결국 뎀키나의 명성은 러시아를 넘어 세계 전역에 퍼졌고요. 말이 되나? 수많은 전문가와 방송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영국 대중 일간지에서 뎀키나의 투시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녀를 초청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뎀키나는 브라이오니 워든 기자의 몸을 스캔하기 시작했는데요. 척추 아래쪽이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 뼈하고 무릎에 뭔가 좀 박혀 있네요. 워든 기자는 실제로 몇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시 4개의 척추 골절과 신경 손상 그리고 무릎 아래 뼈와 두 종아리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말도 안 돼. 진짜 보인다는 얘기야? 검증 다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후 뎀키나는요 모스크바 진단센터 TSSD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미스터리입니다. 모스크바 진단센터가 사정상 문을 닫은 이후로 그녀는 현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디 갔어? 당시 댐키나의 가족들이 숨기려 했던 댐키나의 능력이 공공재산이 됐고 기자들은 우리를 조롱했다라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봐서요. 사람들은 댐키나가 자신의 능력에 회의를 느끼고 잠적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인체 자연발화 현상은요. 아무런 외부의 요인 없이 사람의 몸이 갑자기 스스로 불타버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1951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일명 메리 리저 할머니 사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메리 할머니 단 몇 시간 만에 한쪽 다리와 검은색 신발만 남기고 약 4kg의 잿더미로 변해버린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할머니를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불길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 옆에 스탠드, 방 안의 가구는 멀쩡했다고 합니다. 혼자 탄 거야. 혼자 탄 거야.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일랜드 코너트주 골웨이에 사는 76살의 마이클이라는 남성이 거실에서 불에 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역시나 몸의 대부분이 재가 돼버렸지만 남자가 누워있던 자리와 바로 위 천장을 빼고는요. 그 밖의 것들이 멀쩡했다고 하고요. 마이클의 사체를 부검한 검시관은 그가 인체 자연 발화로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을 겪고도 목숨을 건진 사례도 보고되는데요. 1974년 11월 미국 조지아주의 사바나를 여행 중이던 의류 외판원 잭 엔젤. 그는 거주용 트럭에서 잠시 잠을 청했다가 잠에서 깨자마자 자신의 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잭의 오른쪽 손이 그만 손목부터 손가락 끝까지 까맣게 타 있었고요. 가슴 쪽엔 폭발 흔적처럼 큰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잭을 살펴본 의사들은 불길은 몸의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의 몸은 스스로 발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 11월 27일 금요일 밤 미국 아칸소주 30번 고속도로에는요. 나들이를 마치고 룰루랄라 집으로 귀가하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스 가족이 탄 차가 그만 차선을 바꾸려던 대형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가족이 탄 차는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미끄러졌고요. 차량의 측면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브라이스의 엄마 제케이시아 콜스는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딸아이의 행방을 찾았지만 차 내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고요. 이윽고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여기저기 수색을 해보았지만요. 수색 내내 아기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요.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무려 30여 분이 넘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아기를 발견했다는 외침이 들립니다. 그런데 브라이스가 발견된 곳은요. 사고 현장에서 무려 7m 이상 떨어진 배수로였는데요. 저 구멍 안으로? 저 안으로 빠졌다는 거죠? 저 아닙니다. 저 사이로 쏙 들어간 거잖아. 저 안에 들어가. 어떻게 저 안으로 들어가?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이 정도 거리까지 튕겨져 나간 거라면 아기는 당연히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지만 배수로 안에 브라이스는 빵끝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요. 저 쇠파이프 2개가 떡하니 구멍을 막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디 하나 부러진 곳이 없다는 겁니다. 난 오늘 이게 1등이다. 난 오늘 이게 1등이야. 그렇죠? (1965년) 프랑코 마냐니는 고향인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작스레 이상한 중병에 걸린 프랑코. 심한 발열과 발작, 망상 증상은 물론 종종 정신을 잃기까지. 결국에 입원한 프랑코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온종일 침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며 심하게 앓은 프랑코.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너무도 생생한 환각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코의 머릿속을 장악했던 환각은 다름 아닌 그의 고향, 이탈리아 폰티토의 풍경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좀 안타깝다. 그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 어릴 때 추억이 서려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환각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향수병이 굉장히 심했던. 그러니까. 꿈과 현실을 오가는 미치도록 생생한 환각. 프랑코의 허공을 바라보는 시선과 확장된 동공. 그 속에는 그가 어린 시절 보고 느꼈던
고향 폰티토의 집과 건물, 거리, 환경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평범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4D 체험이라도 하듯 너무도 생생했던 고향의 풍경. 그 환상에 압도된 프랑코는 붓을 들고 기억을 더듬어서 고향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왼쪽이 프랑코의 그림이고요. 우측, 오른쪽이 실제 그곳을 찍은 사진입니다. 거의 흡사하다. 저 그림 보세요. 사진이라고 봐도 믿을 만하죠. 아니 사실 뭐 우리 추억 속에도 옛날 고향 아니면 살던 곳에 대한 모습을 어렴풋하게 기억은 해도 자 저렇게 생생하게 그려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건 너무 똑같다. 마치 사진을 찍은 듯 뛰어난 그림 실력을 보여준 프랑코. 그런데 저는 요리사 일을 했었을 뿐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붓을 쥐어본 적이 없죠. 프랑코는 놀랍게도 평생 그림의 기억자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신경과 전문의 올리버 섹스 또한 프랑코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능력을 지닌 게 분명합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생한 기억이 그를 지배하죠.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래 그림을 그렸던 사람도 아닌데 저런 걸 이제 그림에서는 극사실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진하고 똑같이 그려내는 거를. 저것도 사실 또 어려운 어떤 풍이에요. 되게 어렵게 아주 디테일을 다 살리는 스타일인데 이미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저걸 또 그려낸다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그대로 그려낸다는 게 그렇죠. 이게 참 대단한 그림 실력 자체도 미스테리하죠. 그러니까요. 프랑코의 머릿속에 펼쳐진 신비의 환상. 어릴 적 고향의 풍경을 마치 사진처럼 그려내는 그는 메모리 아티스트, 즉 기억 예술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프랑코는 주로 전쟁으로 고향이 폐허가 되기 전 가족들과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1943년 이전의 이탈리아 폰티토만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모습이네요. 기억만 그리는 거예요. 그가 본 환상은 어쩌면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불러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캔버스 속 마을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인종이 네, 다른데요? 뭔가 인종이 되게 달라 보이는데? 인종은 다르잖아요. 자 보기엔 그렇죠. 네. 사실 이 쌤에는 백인입니다. 원래 창백해 보일 정도로 밝은 톤의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그가 우측 사진대로 피부색이 어두워진 이유. 그 수술을 받은 후부터 피부색이 달라진 것 같아요. 수술? 피부 관련된 수술인가요? 그러니까 피부 관련된 건가? 그가 받은 수술은 다름 아닌 간 이식 수술이었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얼굴빛이 되게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은 간을 이식받았나? 그랬나 보네. 자, 의학계도 깜짝 놀란 세멘의 미스테리한 사연. 2015년 간암 진단을 받은 세멘. 의사들조차 간 이식을 받지 않는다면 가망이 없다며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필사적으로 간 기증자를 찾아 나선 세멘. 하지만 그에게 맞는 간 기증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요. 간 이식을 받아야만 된다는 판정을 받으면 정말 저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말입니다. 하늘이 도와주신 걸까요? 미국 출장을 자주 다녔던 세멘은 수소문 끝에 겨우 미국에서 간 기증자를 찾는 데 성공. 정말 기적적으로 이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간 이식을 받은 뒤부터 피부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세멘. 이식 수술도 성공적이었고 그는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햇볕에 탈 확률도 없었는데요. 사실 이 세멘에게 간을 기증해준 사람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설마 그렇다고? 정말? 아니 그 피부색은 그 멜라닌 색소랑 관계 있는 건데 그거랑 간이랑 뭔 상관이에요? 안에 장기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자, 이렇게 의문만 가득한 세멘의 피부색 변화. 세멘의 담당 의사조차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급작스럽게 피부색이 변한 그를 두고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지만 세멘은요. 제 피부색이 어두워졌다 한들 저는 상관없습니다. 설사 제 피부가 앞으로 훨씬 더 검게 변한다 해도요. 중요한 건 제가 건강히 살아있다는 거죠. 간 이식 수술 후 인종이 바뀌듯 기증자의 피부색을 닮아간 남성. 정말 한간의 추측처럼
간 이식과 함께 피부색까지 이식된 걸까요? 세멘의 사례는 아직도 의학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2003년 미국 뉴욕 63세 남성 윌리엄 셰리든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에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미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 하나 그리는 것도 어렵네요. 제가 워낙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요. 하얀 것은 도화지요, 검은 것은 연필이요. 그저 낙서 같은 것을 그릴 뿐. 아주 간단한 일직선을 그리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셰리든. 요식업에 종사했던 셰리든의 그림 실력은 유치원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셰리든이 기적적으로 한 남성의 심장을 이식받은 뒤 그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셰리든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거죠? 마치 제가 고흐가 된 것처럼 막 영감이 떠올라요. 뭐든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를 담당했던 미술 치료사마저 깜짝 놀랐을 정도로 셰리든의 그림 실력은 급 상승. 마치 어떤 계시라도 받은 듯 셰리든은 예술적인 영감들이 팍팍 떠올랐습니다. 일직선 하나를 긋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그는 불과 며칠 만에 야생동물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멋지게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등 아주 수준급으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 그림에 전혀 소질이 없던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뒤에 재능이 생겼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못지않은 그림 실력을 갖게 된 셰리든 본인도 어리중절. 진짜 신기하다. 자, 그 원인이 심장 이식 수술 때문이라고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뒤인 2006년 장기 기증자의 어머니를 만난 셰리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드님은 제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드님에게 예술적 재능이 있었나요? 어머, 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아들 네빌이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참 잘 그렸답니다. 알고 보니 셰리든에게 심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20대 남성 키스 네빌은요. 미술에 아주 재능이 넘쳤던 아마추어 화가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요. 셰리든이 심장 기증자인 네빌의 그림 실력까지 함께 이식받은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셰리든의 사례처럼 장기 이식 후 수혜자에게 기증자의 습관이나 성향 등이 전이되는 현상,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 현상을 두고 일부 심리학자들은 셀룰러 메모리, 즉 세포 기억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장에 그러면 뭐 메모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따라 미술 실력이 딱 따라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을 안 그려서 모르시겠지만요. 그림을 그린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림 머리로 그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는 거예요. 심장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쭉쭉 뻗어나갑니다. 누가 보면 뭐 발센터 빙고인 줄 알겠다. 이게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심장으로 그리는 게 그림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심장과 함께 전해진 예술적 재능. 인체의 신비는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그녀는 안내견과 함께 지내며 어둠에 익숙해졌는데요. 그런데 몇 년 후 이럴 수가. 환자분 이거 보여요? 이건 기적이에요. 미아는 놀랍게도 시력을 회복. 이는 의학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의료진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었던 미아가 눈을 뜨게 된 건 정말 놀랍게도 수술이 아닌 심리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미아에겐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었습니다. 아저씨, 상담 그만하고 저 집에 보내주면 안 돼요?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라 말하고 싶지 않네요. 굿모닝 의사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실명 판정 13년 후 미아는 10대 소년, 영어를 쓰는 인격 등 무려 10개의 인격을 가진 해리성 정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시작 후 10개 인격 중 10대 소년의 인격이 기적적으로 잡지 표지의 단어를 읽기 시작, 이후에 문장까지 읽으며 점차 시력이 좋아졌고요.
놀랍게도 시력을 잃은 지 17년 만에 10개의 인격 중 무려 8개의 인격이 시력을 회복하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 아니 의학적인 치료가 없이 눈을 뜬 것도 미스터리인데 다른 인격을 가졌다고 시력이 회복되는 것도 진짜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격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의 인격은 눈이 보이고 몇 개의 인격은 눈이 안 보이고 이것도 진짜 미스터리한 일이에요. 미아를 치료한 의사들의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그녀는 심리적으로 실명을 선택하는 시민성 실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하게도 시력을 마치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 특이하다 진짜. 그동안에 이제 봐도 본 게 아니고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해리성 정체 장애 하면 저는 그 드라마 중에 지성 씨가 연기했던 그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역할이 이렇게 신체 기관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신체 기관의 능력까지 바뀐다는 겁니다. 참 인간의 소울과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을 스스로 선택하는 놀라운 미스터리. 그녀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